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진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간 언어발전소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아이 꿀팁 발전소의 언어 선생님으로 활동해 주셨는데요. 시즌 1을 마치면서 특별히 유튜브로도 모셨습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꿀팁 발전소로 찾아뵙던 언어재활사 배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구독자님들께 배승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은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사회성의 어려움은 물론 난독과 같은 학습장애까지 전 영역을 두루 치료하고 계신 연구자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은 시즌 1을 마치면서 부모님들의 질문들을 모아 전문가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언어발전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이 언어에 고민을 느끼시는 부모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을 쏙쏙 뽑아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언어 영역이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언어치료 권유받았는데 꼭 해야 할까요? 언어치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언어치료 없이 집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최근 들어 많은 아이들이 초등 입학 전이나 저학년 시기에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웩슬러 검사 관련 문의가 센터에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언어치료 권유받았는데 꼭 해야 할까요? 언어치료에선 무얼 하나요? 란 질문입니다. 승아쌤, 언어치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언어치료는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예요. 아이마다 개별적으로 언어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질문에 웩슬러 검사를 언급하셨는데 웩슬러 검사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받고 있어서 초등 아이들이 받는 언어 수업에 대해 일부분 알려드릴게요. 아이의 언어 능력에 따라서 언어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들어주세요. 초등 시기에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활발히 발달해야 해요. 그래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요. 또 소설이나 신문기사, 안내문 같이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도 많이 해요. 그렇다면 논술이나 독해 학습지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논술이나 학습지도 어느 정도의 언어 능력이 기본이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언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논술이나 학습지를 하게 되면 언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에게 학습 부담으로만 작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의 자신감만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또 언어치료에서는 이런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인 사회성도 다루는데요.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겠죠. 적절한 질문을 던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도 함께 배우고요. 이런 부분들은 학습지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언어치료 꼭 해야 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아이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면 치료를 권하겠지만 만약 경미한 경우라면 집에서의 활동을 통해 언어 발달을 돕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뻔한 이야기겠지만 아이의 상태와 부모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언어 치료를 고려할 때 추가로 알아둬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웩슬러 지능 검사만으로는 아이의 의사소통이나 언어 능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언어 치료를 결정하신다면 센터에서 추가로 종합적인 언어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 어휘 문항을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검사 문항은 아니고 예로 든 어휘로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는
어휘 능력을 평가할 때 화장실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서 어휘에 대해 설명하게 해요. 하지만 종합 언어 검사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 검사에서는 이해와 표현 영역으로 나누어 좀 더 세분화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이해 검사에서는 배추라고 들려주는 4개의 그림 중에 고르게 해서 아이가 어휘를 듣고 이해하는지 파악하고, 표현 검사에서는 그림을 보여주며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서 아이가 어휘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 센터에서 추가 공사를 요청받으셨다면 수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언어 치료 없이 집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집에서도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먼저 아이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주 대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았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질문을 던져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또 매일 함께 책을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해 질문해서 아이가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주인공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같은 질문을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활동으로는 시간이나 체계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 전문가에게 언어 치료를 권유받았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이가 질문에 늘 몰라요 라고 대답하면서 시선을 회피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아이가 몰라요 라고 대답할 때 단순히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아이가 질문에 몰라요라고 대답하고 시선을 회피한다는 건 단순히 모르는 것을 넘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가 무엇 때문에 몰라요라고 대답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유에 따라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팁을 드릴게요. 가장 단순한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네, 가장 단순하게 정말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때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거죠. 또 아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 적절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말로 쉽게 설명하거나 그림이나 그림책을 활용해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겠네요. 혹시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이유로는 아이가 소심하거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 때 잘못된 답을 할까봐 걱정되어 대답을 피할 수도 있고 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대답하기를 겁내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가 충분히 생각한 다음 답할 수 있도록 여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성급하게 재촉하면 아이가 더욱 긴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필요하다면 힌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만약 아이가 대답이 없다면 그럼 우리 함께 알아가 볼까? 하면서 아이의 부담감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 말고도 아이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거나 주변 환경에 시선이 쏠려서 질문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때는 책이나 게임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게임을 활용해 대화를 시작하면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부모님들께 추가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아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아이의 행동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가 글씨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난독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인데요. 글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글씨를 잘 못 읽는다는 게 꼭 난독증을 의미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맞아요. 아이가 글씨를 잘 못 읽는 이유는 난독증 말고도 다양할 수 있어요. 난독증의 가능성도 있지만 학습 부족이나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난독증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다면 난독증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 첫 단계는 전문가 상담이에요. 난독증의 초기 상담은 주로 언어 재활사와 하게 되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아이의 읽기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이가 평소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상담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네, 이건 제가 일하던 기관에서 하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기관마다 진단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 후에 전문가가 아이가 난독증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검사를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지능 검사를 통해 아이의 전반적인 지능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낮은 지능으로 인한 읽기 어려움은 난독증으로 진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집중력 검사도 실시해요. 난독증은 종종 ADHD와 같은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존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지능과 집중력 검사 이후에 본격적인 난독 검사가 진행되나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아이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대표적인 검사가 콜라 검사예요. 콜라 검사는 아이의 듣기 이해, 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많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독증이나 읽기장애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진단 과정이 체계적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검사 결과를 통해 난독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전문가는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아이가 가진 읽기 어려움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에 난독증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난독증에 대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난독증은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진단되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아이가 난독증으로 진단된다면 전문적인 중재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요. 아이가 본인 연령보다 낮은 수준의 책만 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승아쌤, 알려주세요. 네. 먼저 아이가 왜 본인 연령보다 낮은 수준의 책만 읽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유에 따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가장 흔한 몇 가지 이유와 그에 따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단어나 복잡한 문장 구조가 많은, 즉 본인의 읽기 수준보다 높은 책을 읽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읽는 내용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아요. 처음부터 연령에 맞춘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어려운 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담을 줄여주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거군요.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재미있는 책을 찾기가 어려워서 낮은 수준의 책에만 손이 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의 관심사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는다면 아마 조금 어려운 내용의 책이라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관심사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직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이 없다 보니 쉬운 책부터 시작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보면 도움이 돼요. 앉은 자리에서 한 권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매일 한 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읽기처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독서 습관이 어느 순간 길러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로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본인 연령보다 낮은 수준의 책 읽기를 교정을 해야 할까요? 네, 선생님이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낮은 수준의 책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령대가 낮은 수준의 책이라고 해서 무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쉬운 책을 읽더라도 아이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요. 또 낮은 수준의 책을 읽으면서도 왜?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같이 추상적인 질문을 던져주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책 수준에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책 읽기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우선 책에서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단어 카드를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단어 카드에 그림도 함께 그린다면 아이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빙고 게임이나 스무고개 게임으로 재미있게 어휘를 익힐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매일 일기를 쓰게 해서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와, 정말 좋은 팁이네요. 그럼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회성 수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회성 수업, 비슷한 애들끼리 팀인데 도움이 되는 거 맞을까요? 돈 낭비 아닌가 싶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회성 수업을 권유받으시면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승아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에도 정답은 없어요. 특성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팀을 꾸리는 것에도 장단점이 있고 반대로 특성이 다른 친구들끼리 팀을 꾸리는 것에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비슷한 친구들끼리 팀을 꾸릴 때의 장단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라면 아이가 더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성공 경험을 쌓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기도 해요. 큰 장점이죠. 근데 반면에 아이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비슷한 친구들과의 관계에만 의존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다소 서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떻게 팀을 꾸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특성이 다른 친구들끼리 팀을 꾸리는 것이 좋을까요? 네, 바로 사회성 발달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인데요.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과 수업을 하면 기존 친구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기가 한결 쉬워질 거거든요. 사실 센터에 다니시다 보면 생각보다 사회성 그룹을 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때 좀 해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는 그룹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일단 먼저 시작해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겠다는 조언을 더하고 싶어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배승아 선생님과 함께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질문을 답변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 해볼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